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68회차 영상 선택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소주제로 첫 번째 인어공주의 딜레마, 두 번째 수사반장의 딜레마, 세 번째 유괴범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 인문학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목회가 좀 더 풍부해지고 설교가 더 넓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첫째 인어공주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레고리 스톡이라는 사람의 질문의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당신은 지금 밀실에 갇혀 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다른 밀실에 갇혀 있다. 두 밀실에는 각각 버튼이 하나씩 있다. 그런데 60분 이내에 어느 밀실에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살해된다. 그리고 60분 이내에 먼저 버튼을 누른 사람은 상대방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자신은 즉사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아야 하는가요? 당신인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이 죽는다. 둘째, 상대방이 죽는다. 셋째, 함께 죽는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먼저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동시에 당신의 연인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연인이 먼저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또 스스로 희생하기로 동시에 결심했다면 서로 버튼을 먼저 누르기 위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한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이 죽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똑같이 결심했다면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60분 후 두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 죽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최선의 전략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희생할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동화의 주인공 인어공주 역시 유사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인어공주는 불행히도 인간 세상의 왕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하던 인어공주는 마녀의 힘을 빌려 인간이 되지만 그 대가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나는 행복도 잠시, 왕자는 말 못하는 인어공주 대신 이웃나라 공주를 배필로 정하고 맙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바친 후 동생이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는 비법을 알아냅니다. 그 비법은 마녀가 준 칼로 왕자를 찔러 그 피를 발에 묻히는 것입니다. 만약 해가 뜨기 전에 왕자의 피를 묻히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가 바로 인어공주의 딜레마입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들은 늘 자기 희생적입니다. 인어공주는 잠든 왕자의 얼굴을 보며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 아들의 어미 되는 여인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니 한 계집이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살아있는 아들을 이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이 여인이 그 어미니라 라는 유명한 솔로몬의 일화가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타고난 모성애를 이용해서 딜레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핏줄 때문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열연한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1982년에 개봉했습니다.
나치즘의 물결이 유럽을 뒤덮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피의 가족은 폴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아버지와 남편은 나치에게 끌려가 총살당하고 소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수용소로 가는 도중 한 독일인 장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소피를 유혹합니다. 독일인 장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피에게 아이들 중 한 명만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가스실로 보낼 아이를 직접 선택하면 나머지 아이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두 아이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녀는 선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거부하면 두 아이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과 딸 중에서 딸을 가스실로 보내기로 하지만 결국 아들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두 번째, 수사반장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02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1세 소년이 납치되었습니다. 범인은 28세의 법학도 바그누스 게프겐이었습니다. 유괴된 소년의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유괴범은 아이의 몸값으로 100만 유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유괴범은 아이를 납치하자마자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유괴범을 추적해 몸값을 지불한 다음 날 범인을 체포합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있는 곳을 대라며 유괴범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자백을 하자 경찰은 폭력과 고문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범인은 그제서야 아이의 시체를 숨겨둔 장소를 자백합니다. 2003년 1월 검찰은 범인에게 고문 위협을 지시한 프랑크푸르트 경찰서 부서장과 직접 신문을 맡았던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두 경찰관은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고 그해 12월 20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두 사람에게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일 잘하고도 이렇게 참 심판을 받아요. 유괴된 소년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범인에게 고문 위협을 가한 것이 법정에 설 만큼 무서운 죄일까요? 만약 유괴된 소년이 살해당하지 않고 외딴 곳에 감금되어 있다고 합시다. 소년은 심한 탈진 상태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소년의 생명은 유괴범이 협박당한 고통보다도 더 가벼운가요? 유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인구 100만의 도시에 어떤 테러범이 반경 1km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만약 도심 한가운데서 폭탄이 폭발하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한 직후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문을 통해 알아낸 것은 폭탄이 1시간 후에 터진다는 것뿐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폭탄을 찾아내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러범은 폭탄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테러범을 고문해서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의 고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테러범이 인지를 붙들고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게는 발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살해와 고문 중에서 살해는 더 큰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의 총격보다는 고문이 더 지탄받는 것은 고문이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인을 고문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텐데 괜찮다는 것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고문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물고를 튼 논둑은 점점 구멍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괴범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포로로 잡힌 인질들이 범인에게 호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증후군은 197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장 강도들은 은행 직원들에게 인질로 잡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인질들은 사건 초기에는 인질범들을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이 체포된 후에도 인질들은 경찰관들을 적대시하며 인질범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심리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인질로 붙잡혀 있던 한 여성은 은행 강도 중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질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범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감을 보이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독재자 밑에서는 반항하는 것보다는 아부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잘 되돌아보세요. 아부하는 것이 지금 이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아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캐나다의 심리학자 아로는 한 가지 흥미있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학생들을 모집한 후 남학생들에게는 포로 역할을, 여학생들에게는 신문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학생들은 남성 포로를 고용하고 군사 기밀을 캐묻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문 도구는 물이지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염산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문자 역할을 맡은 여학생들은 포로들의 눈에 염산을 떨어뜨리며 위협합니다. 염산을 떨어뜨리면 눈이 타들어가 매우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마침내는 뇌까지 타들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한편 포로 역할을 맡은 남학생들은 염산이 눈에 떨어뜨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제 상황인 듯 연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점점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식은땀을 흘렸고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매일 6명의 포로를 고문하고 고문이 끝난 후에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문의 강도가 심했던 포로들은 대조 집단보다는 신문자에게 더 매료되었고 실험이 끝난 후 작성한 글에서도 훨씬 더 에로틱한 분위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괴롭힌 뒤 따뜻하게 위로해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매맞는 아내들이 집을 떠났다가 폭력적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정, 욕정, 매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지독할까요? 라는 말이 있어요. 매정이 더 지독하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는데도 아내가 그 매맞는 데에 욕정을 느끼고 헤어지질 못하는 게 매정입니다. 유괴범의 딜레마는 인지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인지를 살해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딜레마의 당사자는 인질입니다. 목숨이 걸린 게임에서 유괴범이 자신을 믿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괴범에게 믿음을 주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질은 유괴범에게 호의를 보이고 연민과 공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바로 여기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셀링은 인질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책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빼도 박도 못할 자신의 약점을 유괴범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비밀을 공유하면 상호 억제력이 생기므로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신을 유괴범과 같은 처지로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고백거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인질의 입장에서는 범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인간임을 공감하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인지 언어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거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에서 좀 더 끔찍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유괴범이 인질을 죽이려 하면 인질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자들은 인질을 살해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인질의 부끄러운 비밀을 범인 자신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인질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질의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경찰은 유괴범이나 인질범들과 협상하기 위해 협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교도관 2명을 인질로 붙잡고
석방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죄수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질을 해치지 않는 상태로 석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질을 해치고 석방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인질을 해치지 않았으나 석방이 좌절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인질을 해치고 석방도 좌절되는 것이다. 죄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인질을 해치지 않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반면 최악의 결과는 인질을 해치고 석방도 좌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도소장의 입장에서도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질이 무사하고 죄수도 탈옥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질이 다치고 죄수는 탈옥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질이 무사하고 죄수가 탈옥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인질이 다치고 죄수도 탈옥하는 것이다. 교도소장에게는 인질이 무사한 상태에서 죄수를 체포하는 것이 최선이며, 인질이 다치고 죄수마저 탈옥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서 협상 전문가는 교도소장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교도소장에게 죄수들과 협상을 거부하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결정권은 교도소장이 갖고 있으며 선택의 폭도 교도소장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협상을 거부하면 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따라서 죄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즉 죄수는 인질을 해칠 것인가 아니면 해치지 않을 것인가로 선택의 폭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 놓으면 그만큼 협상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 이 내용이 여러분 목회에 풍성한 지혜가 되고 슬기로운 목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